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제2회 행정사 2차 시험이 끝나고 있죠. 제가 이제 1차 행정법하고 2차 행정 절차론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법이 이제 여러 그 과목들 중에서 뭐 1차에 이제 민법 총칙하고 행정학하고 이제 행정법이 있는데, 행정법이 이제 1, 2차 통틀어서 이제 비중적으로 보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행정사 시험에 있어서 50%가 아니라 한 60% 이상이 이 행정법 내용이 거의 이제 그 비중을 다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2차 시험에 이제 매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에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정법 지식이 이제 2차 적어도 행정 절차론하고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있죠.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사무관리로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법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하시면 그게 이제 연관지어져서 이제 타고 들어가고 본 강의는 이제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입문자 과정으로서 원래 이제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이 있어요. 행정법 총론. 행정법 총론이 있고 여러분들 행정법 강론이 있어요. 강론이. 그래서 행정법 강론은 이제 행정조직법 있죠. 행정조직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작용법 있어요. 특별행정작용법.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찰행정이라든지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경찰행정하고 통상 이제 급부행정, 뭐 토지행정, 뭐 자금 조성행정, 뭐 군사행정, 뭐 재무행정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그리고 이제 행정조직법에는 이제 여러 국가조직이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지방조직이 있어요. 지방조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인적 조직하고 이제 물적 조직이 있어요. 물적 조직. 이제 인적 조직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공무원을 말하는 공무원을. 물적 시설, 그러니까 물적 조직이라는 건 일종의 물적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한 20문제가 이제 나온다 그러면 행정법 총론에서 한 15개 정도가 행정법 총론에서 출제가 되고 행정법 강론에서 이제 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행정조직법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조직법에서 3개가 나오거나 여기 특별행정작용법 2개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2개 또는 3개 이렇게. 그래서 행정조직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이제 입문서 과정에는 행정법 강론의 내용을 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주 동안에 12시간에 걸쳐서 이제 아웃라인, 행정법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아웃라인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강의 못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정규 강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 자세도 가볍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자 과정에 이제 여러분 80페이지에서 여러분 교과서 80페이지에서 이제 그 159페이지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루 한 3시간 정도 과정에서 한 20여 페이지 정도 나가면 대충 진도가 이제 맞아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서 저 입문자 과정에서는 이 강론 파트는 이제 하자. 이건 본강좌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총론하고 강론하고 별개가 아니고 총강론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 행정법 총론도 이제 행정법 통론이 있어요. 통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특별행정작용이죠. 특별행정작용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행정작용이라고 일반행정작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일반행정작용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이 있어요.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다음에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뭐 공법상 합동행위, 그다음에 사실행위. 뭐 사실행위로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이런 작용들이 이제 이런 경찰 작용이나 급행정 이런 작용에 있어서도 다 활용이 돼요. 활용이.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통된 어떤 작용이라서 일반 행정 작용이라 빼놓은 거고, 이건 이제 행정의 한 분야 있죠. 이게 경찰 행정 분야냐, 아니면 뭐 급행정 분야냐 해서 이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도 행정작용법이고, 이도 행정작용법이지만 우리가 총론에서 배우는 거는 일반 행정작용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법 총론의 이제 통론 파트에서 잠깐 우리가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라는 건 이제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니까 도대체 행정이 무엇인지, 행정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권력 분립을 의미해요. 권력 분립을.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되어 있지 않고 모든 권한을 왕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행정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은 거예요. 존재하지도. 그래서 행정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권력 분립과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시대적으로 보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행정법을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무너뜨리고 비로소 민주정이 있죠. 민주정이 구성이 되고,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중에서 특히 입법권이죠. 입법권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의회 있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행정이 어느 특정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 그러니까 통상 그 권력분립이란 말을 먼저 시작을 해요. 권력분립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지만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법치주의.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이제 행정법에서는 이제 법치행정이라는 말을 써요. 법치행정. 그러니까 행정은 집행작용인데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법대로.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어요. 의회가. 근데 옛날 루이 16세가 지배하던 절대 왕정 시대에서는 의회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의회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씩 훑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법하고 사법을 이제 구별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 프랑스하고 마찬가지로 공사법을 구별해요. 공사법을. 그래서 행정법도 이제 사법이냐 공법이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법 영역에 속해요. 공법 영역에. 요 이제 특히 이 공법 관계에 관한 소송은 관할 법원도 달라요. 관할 법원 예를 들면 여기 대표적으로 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이제 관할을 합니다. 관할을. 반면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과 관련된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관할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처럼 이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고 공사 관계 사건을 모두 똑같은 그 일반 법원 있죠. 일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독일하고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 그 다음에 민사사건은 이제 민사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역적인 것들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통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특히 이제 행정을 하게 되는 행정 주체 개념, 여러 민법 총칙 공부하면 이제 권리 주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그 권리 주체 개념이 행정법에서는 이제 바로 행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그리고 이제 행정 주체의 그 실질적으로 역할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행정기관. 그리고 이 행정기관들 중에서 대내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그래서 이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자세히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먼저 80페이지 여러분 잠깐 와보시면은 제1장에 이제 행정과 행정법이죠. 행정과 행정법. 그래서 제일 먼저 뜨는 게 권력분립 원리라는 게 있어요. 권력분립 원리. 그러니까 권력분립이라는 건 이제 그 모든 권한을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가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별도의 기관이 따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국민들의 인권을 가장 보장해 주더라.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더라. 라는 일종의 자유주의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서 나온 게 이제 권력분립론인데 프랑스 혁명 당시의 권력분립론을 우리가
고전적 권력 분립론, 고전적. 여러분 사회 시간에 이제 로크나 몽테스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크나 몽테스키. 그래서 로크는 이제 이권 분립이죠. 로크에 따르면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몽테스키는 이제 사법권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권 분립.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결국 의원 내각제의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몽테스키의 사상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어서의 사회 현상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건 만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건 변한다는 세상에. 그 이후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에는 왕의 어떤 권능이 국민을 괴롭힌 거라면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생산수단 있죠.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자 있죠. 사유한 자.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통상 부자예요. 부자. 그 다음에 빈자가 생겨. 빈자. 그러니까 사용주하고 피용주가 생기다 보니까 통상 피용주가 사용주하고 1대1로 교섭을 하게 되면 교섭력이 떨어져요. 교섭력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합을 하니까 노조라는 게 출연해요. 노조. 또 이제 특정 계급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당이 출연합니다. 정당이.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당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한소통이 될 수 있어요. 한소통. 그러니까 권력이 거꾸로 융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적 권력 분립의 경우에도 위기가 발생. 위기가 쭉 나오죠. 정당 정치가 발달했다든지 또는 사회국가 이념의 실현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권력 구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기에 의해서 고전적 권력 분립론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고, 다만 위기를 맞이하지만 고전적 권력 분립론의 기본적 뼈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지 않고 나눠 놓는 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그게 이제 modification 되는 수정이 돼요. 수정이. 그래서 고전적 권력 분립론이 뭘로 바뀌냐면 기능적 권력 분립론으로 바뀌어요. 기능적 권력. 그래서 현대 권력 분립론 오면 여러분 거의 중요한 말이 일본의 기능이란 말이 기능.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통제에 초점을 둬요. 초점을. 그리고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이 주로 이제 서로 대등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에 서로 이제 수평적 권력 분립을 강조한다면, 현대적 권력 분립 내에서는 여러분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죠. 수직적인 권력 분립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야당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 통제뿐만 아니라 수직적 통제 또는 기관 사후간 통제, 기관 내 통제, 또 민간 권력과 국가 권력의 통제, 이런 부분, 복수정당제 확립과 여야 간의 그 통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새롭게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이라는 게 이게 탄생되는데 가장 이제 그 근원에 뿌리를 준 게 바로 권력 분립주의다. 권력 분립주의다.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걸 여러분 81페이지 보시면 형식적 의미 행정이 있고 실질적 의미 행정인데, 형식적 의미 행정은 뭐냐?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건 다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러니까 원래 행정이라는 건 집행작용만을 말하는 건데, 행정부가 만약에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행정입법이라고 여러분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는 원래 입법을 하는 게 아닌데 입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하니까 행정입법도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입법도 행정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 행정. 근데 성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행정이 아니죠. 왜? 행정은 집행작용이라 되는데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은 그건 법을 만드는 작용이잖아요. 법을. 그래서 형식적으로 행정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을 관찰하는 경우인데, 다수 견해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구별하는 건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입법과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은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걸 들어요. 그래서 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이다 이 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한다는 거고,
추상적이다 이건 불특정 사건을 불특정을. 반면에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이건 특정 사람에 대한 거고 구체적이다 이거는 특정 사안에 대한 걸 말해요. 그래서 크게 입법하고 집행작용인 행정이 이렇게 구별이 돼, 구별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해할 때는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뭐다? 입법과 사법과 대비해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규명해 내는 거예요. 내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3번 형식적 의미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 행정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입법부가 할 일이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도 입법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부가 국회의원 개인도 있죠. 개인들의 의원의 징계 의견이 따르면 징계는 뭐죠? 징계하려면 판단이라 판단. 사법이 판단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 스스로가 의원을 징계하니까 국회가 한 거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입법작용이 되지만 실질은 이게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은 사법작용이 된다. 사법작용이. 예를 들면 또 국회 사무처의 직원 임명이라든지 국회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거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법을. 근데 국회가 직원 임명도 한다면 공무원 임명을 공무원을 임명하는 건 이건 행정작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국회가 하니까 입법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관찰할 때하고 실적으로 관찰할 때 개념이 좀 달라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정도만 알고 통상적으로는 형식적 의미 행정 별 의미가 없고 성질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 행정으로 관찰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라는 게 입법하고 사법하고 다른 특성이 있겠죠. 특성이. 그래서 다만 행정이라는 거는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행정은 딱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행정이라는 건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라고 특징만 찝어주는 거예요. 특징만. 그래서 80페이지 오시면 그 행정의 개념적 징표가 나오는데 행정은 일단 공익을 거 공익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소송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소송의 제기를 받아서 법원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거라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사회 형성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행정은 이제 법을 지켜야 돼요. 법치행정이니까 법을 지키면서 다만 때에 따라서는 국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도 있어요. 강제. 마지막으로 법의 무슨 작용이다? 집행작용이다. 뭐 대체적으로 행정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 뭐하고 비교해서? 사법과 입법작용을 비교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구별해야 될 게 그 행정이라는 개념하고 통치행위라는 개념 있죠?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주기가 없네.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통치행위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 반면에 이제 행정하고 정치는 달라요. 정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치라는 건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는 이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 반면에 이제 행정이라는 건 이제 법치 행정이니까 당연히 이제 법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통치권자 있잖아요. 절대적인 그 왕이 하는 행위 중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행위도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근데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오로지 사법부가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곤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기존의 왕이 하는 행위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돼서 국민한테 피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제소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치행위라 통치행위. 그래서 거기에 통치행위 위에 보시면 형광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행해지기 곤란한 행위, 이걸 우리가 통상 통치행위라 통치행위. 다만 이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통치행위라는 게 과연 있는 거냐. 만약에 그 통치행위를 부정한다. 그러면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반면에 통치행위를 긍정하면 그런 영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한테 피해가 갔다 하더라도 국민은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통설 판례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를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책 성격을 띠는 행위들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법부에다가 제소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다. 통치행위 긍정설이 통설인데 통치행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사법부는 통치행위를 할 수 없어요. 사법부는 이제 순수하게 정치 세력으로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가 통칭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입법부하고 이제 행정부가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외교 행위 또는 전쟁, 사면, 영전 수요, 국무총리 임명,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회부, 비상계엄 선포, 긴급명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행위로 되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계엄 선포와 관련한 거,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거, 그다음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긴급재정 정제 명령과 관련된 사건들, 이라크 파병 군대 파견 결정, 신행정 수도 이전 행위, 뭐 사면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치행위로서 쭉 언급이 되는 것들이어서 그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통치행위하고 행정을 좀 구별하고 또 이제 행정과 구별되는 입법이죠. 입법하고 사법은 행정이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점에 주안을 갖춰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행정이죠. 이러한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법인 거예요. 행정법. 그래서 행정법에 뭐 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건 당연히 행정을 규율하는 법, 행정을 규율하는 법들 중에서 국제법이 아니죠.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그리고 사법이 아니라 보다 공법이에요. 공법. 행정을 규율하는 국내 공법이 이제 행정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따로 배우잖아요. 민법에서는 사적자치가 인정이 돼요. 자유롭게. 그렇지만 행정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획일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금 내기 싫다 해서 세금 못 낸단 말이에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민법보다는 국가 공권력을 다투기 때문에 훨씬 더 성문화가 요구가 되고, 행위 양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위가 다양해요.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강행성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법 전체를 이제 법치행정이 이제 관통을 해요. 그래서 그 법치행정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 그 85페이지 와보시면 우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는 거 배워요.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 2번에 보면 우리 헌법상의 이제 원리 중에 제일 먼저 민주행정주의, 뭐 권력분리 원리, 그 다음에 여러분 법치국가 원리 보이죠? 법치국가 원리, 또 사회국가 원리. 그래서 행정법에 관한 헌법상 원리가 나오는데, 본질적인 건 여러분 86페이지에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좀 따겠지만, 그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가 있어요. 유보가. 그래서 법치행정은 행정법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관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법치행정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일단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2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영미국가는 이제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공법, 사법 따로 없어요. 그러나 대륙법,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대륙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야. 프랑스하고 독일. 행정법의 최초 탄생지가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그 이전에 사법재판소가 있어요. 사법재판소. 이게 사법재판소 인식하실 때,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여러 의금부가 있잖아요. 의금부나 사원부가 있죠. 사원부가. 실질적으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때 의금부나 사원부는 왕에 예속된 게 아니라, 왕으로 독립된 게 아니라 왕에 예속된 경우에서 사실 의금부나 사원부가 왕을 때려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이게 독자적 왕. 근데 사실 이 사법재판소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이제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프랑스의 삼부회라는 게 삼부회. 삼부회라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왕족 귀족이 있고 이제 법복 귀족, 법관들, 그다음 성직자 귀족이 있는데, 통상 이 법복 귀족들도 다 귀족이고 아버지가 판사면 아들도 그냥 상속받아서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게 되면 귀족은 귀족 편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재판소가 통상적으로 국가하고 국민 간의 어떤 분쟁이 다퉜을 때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이제 기존의 사법재판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재판소를 하나 또 만들어요. 행정재판소를. 그러니까 행정재판소를 뭐 어디다 두냐? 이걸 행정부에다 설치해. 행정부에 설치했다면 행정부에 간섭하냐? 그게 아니라 행정부에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은 기존의 사법재판소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국민 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별도 행정재판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법리가 따로 발달하는 거예요. 법리가. 여기는 일반 사법이 발달하고, 여기 행정재판소는 이게 이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실정법이 아니라 이 행정재판소, 이걸 이제 국참사원이라고 해요.
프랑스 말로 꽁세유 됐다라는 행정재판소의 사례가 집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법이라는 게 발달이 돼요, 발달이. 그게 이제 나중에 또 독일에 영향을 미쳐서 독일도 이제 행정재판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법과 프랑스하고 독일은 이제 공사법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제시를 통해 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 프랑스하고 독일, 특히 독일 법 체계를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율적으로 이제 이 대륙법 계통에 영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나도 있지만 공사법을 구별하는 이제 대륙법 계통에 있어요. 그래서 대륙법 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분법 국가예요, 성분국가. 반면에 영미국가는 의도적으로 먼저 제정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터지면 어때? 판례들이 쌓이면 거기에서 사건을 전에 판례대로 처리하게 되는 판례법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판례법이. 상대적으로 영미국가는 불문법주의라, 불문법주의. 우리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게 그 공법과 사법이라고 타이틀이 나와요. 공법과 사법. 그런데 그 구별 시력은 이제 이게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쟁송 수단도 똑같은 것도 여기는 행정상 강제 집행인 다음에 여기 민사 집행, 민사 집행. 행정 소송으로 간다면 여기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뭘 가지고 이걸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나눌 거냐 한데 나중에 보겠지만 법률 관계가 여러분 이제 권력 관계가 있고 이제 관리 관계가 있고 국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 권력 관계는 이제 우월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 관리 관계는 이제 공익을 특징으로 공익을 이 국고 관계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인들이 하는 행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비록 행정 주체가 국고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 민사 관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민사소송을 지게 해요, 민사소송.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월적 요소하고 공익적 요소예요. 우월적 요소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게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뭐 공법관계 예를 들었는데 청원경찰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있지만은 여러 은행과 같은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건 공법관계.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배우는데 행정소송에는 소송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가 항고소송, 두 번째가 당사자소송, 그 다음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 일단 빼고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이 이게 행정소송인데 이 항고소송은 권력관계를 다투는 거고 이 당사자소송은 이제 관리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관리관계를. 그래서 적어도 이게 지금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소송이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 아니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력관계, 우월성이, 이건 우월적이진 않아요. 서로 대등하긴 대등하지만 이게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국고작용하고 관리관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도 자꾸 나오긴 나오는데 농지개량조합, 도시재개발조합, 도시재개발조합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공조합입니다. 이 공공조합도 이제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 그래서 이게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지만 일종의 공공단체 한 종류로서 공공조합인데 그 공공조합에도 여러분 이제 조합원들 있죠. 뭐 조합원들이 징계를 당했는데 나는 징계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그걸 다투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공법관계니까 적어도 이제 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면 다투는다.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이제 국유재산관리청이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처분,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수익 허가 취소, 그 다음에 징발재산 정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징발재산 매수결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계약직. 그래서 지방 정문직 공무원 또는 공중보건이사, 서울시립 무용단원, 광주시립 합창단원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투는 소송들은 보통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게 손실보상 관련해 있는데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손실보상 배우게 됐지만 공유수면 매립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육지로 메꿨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 땅이었는데 이게 뭐 수용이 됐다. 그러면 그 그로 인한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도대체 행정법원에다 제기하는 거냐 또 민사법원에 제기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이건 실무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민사법원에 제기를 하는데 몇몇 판례들이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행정법원이 제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공부하면서. 그 외에 이제 이게 일견 보면 여러분 이제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서울 지하철공사라든지 뭐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 한국조폐공사라든지 일견 보면 이게 공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임직원들의 징계에는 똑같이 민사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법원에다. 또 국가재산의 중에도 여러분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래요. 잡종재산. 그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일반 사경제작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인문 강의할 때 여러분 내가 다 고지고지 하는 건 본강의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큰 맥락을 잘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 이게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가 애매모호하는 것들도 있긴 있는데 그 사건마다 또 판례가 축적돼 있어야 돼요. 돼 있단 말이야. 돼 있다. 자, 이거는 지금 관할 자체가 행정법원이구나 민사법원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행정법으로서 공법관계를 배우지만 그 저변에 붙어있는 사법관계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각을 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오시면 일반 사법관계는 없는 행정법관계, 즉 공법관계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지배하는 관계 아니에요.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월적인 권한이 서로 사적인 개인 사이는 없어요. 근데 국가는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기도 하고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군 있죠? 군 인력 자원을 징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행정법에는 없는 여러 가지 특성인데 첫 번째, 자 일반 사법도 법을 지키는데 행정법의 경우에는 국가 행정작용을 통솔해야 되는 훨씬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법률 적합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용어도 하나 구속력, 공정력 지금 당장 그 용어를 설명할 수 없고요. 구속력,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과 같은 효력들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민사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돈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돈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채무자 집에 가서 냉장고나 가재대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 절도죄야.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국가의 집행기관인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행이 안 돼요. 그러나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 이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건너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찰관이 판결을 받아서 여러분 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어때 적발한 다음에 끄집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기 집행력 제재를 해요. 그리고 일반 사적인 권리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내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아들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의사 면허를 취득했는데 의사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다고요. 그래서 통상 물론 사건도 융통성이 제한되는 거 있지만 일반 사건과 달리 이 공권은 훨씬 더 융통성이나 그다음에 포기 이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신 전속적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정작용에 의해서 국민한테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구제수단이 달라요. 별도로 나중에 배웠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행정쟁송 또 손해배상, 즉 국가배상하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별도로 있어요. 민사상 구제제도가 아니라 행정상 구제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사 구제보다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행정법도 헌법 위에 있진 않아요. 헌법. 행정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이 있어야 돼. 법이. 근데 이제 한 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게 헌법이에요. 헌법. 모든 법은 당연히 헌법을 어길 수 없어요. 헌법을. 근데 헌법 밑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 밑에 사법도 있고 뭐 공법도 많이 있죠. 공법도. 여러분 이제 행정법도 공법이고 형법도 공법이고 형사소송법도 공법이고 민사소송법도 다 공법이에요. 공법. 근데 공법 두 개만 똑바로 하면 헌법하고 행정법을 이제 공법이라고 해요.
그 중에 공부 하나만 꿔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정법을 공법이라고 지칭을 해요. 공법이라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법도 헌법 아래에 있어요. 한 나라의 최고법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든지 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그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또 행정부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규명령을 담아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회가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 중에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변하는 것도 있어요. 변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 자체가 추구하는 바하고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의 기본 원리적 내용들이 당연히 행정법에도 투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행정법 각계 법령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은 상대적으로 이런 통치 구조 있죠. 정치적인 것들을 규율한단 말이에요. 규율한다. 상대적으로 행정법은 정치 색채가 좀 약해요. 약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헌법은 영향을 받아요. 정치가 바뀌면 헌법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행정법도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록 이쪽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행정법 정책 색채가 헌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 헌법은 국가 통치권의 조직과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한 국가의 기본법이고 당연히 행정법 역시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바로 행정법일 것이고 행정법의 경우에도 당연히 헌법의 기본 원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3번 오시면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을 존속한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견해. 아무리 이쪽이 변해도 정치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 않은 행정법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작동하면 이 행정법에 영향을 줘야 안 줘? 준다고 줘. 그래서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존속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베르너처럼 헌법이 바뀌면 행정법도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행정법에도 헌법상의 기본 원리들이 투영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가 뭐냐? 첫 번째 권력 분리다. 입법권은 국회한테 줘요. 행정권은 정부한테, 사법권은 법원에. 그리고 민주행정주의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출한단 말이에요. 권력 분립의 저변의 밑바탕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에. 그래서 민주행정이 보장이 되고 당연히 국민이 직접적으로 가급적이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주요. 참여하는 게. 그리고 이제 법치국가는 이제 나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영미는 이걸 이제 법의 지배라 룰 오브 로에서 이거는 법의 지배. 처음부터 영미국가는 인권을 중시했어요. 인권에. 그러니까 이 법률의 내용도 중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실질적으로 이 법치주의란 말은 독일에서 이제 탄생해야 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하고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을 형식적 법치주의,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실질적 법치주의, 실적 법치주의.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어쩌냐면 의회가 제정한 법은 따라야 된다. 의회가. 근데 여러분 의회의 구성원은 누가 구성? 히틀러가 다 구성. 히틀러가. 그리고 나서 통치 절대권자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 무조건 따라라.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 뭐야?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이 전쟁에서 지죠. 전쟁에서 지면서 영리의 인권 사상이 여기에 이식이 돼요. 이식이. 그래서 독일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뀌어요. 오늘날의 그 법치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냐 실질적 법이냐? 실질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국민들이 그 복종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하고 실적 법치주의를 여러 비교하는데 특히 오늘날에서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니까 당연히 이제 특히 그 법률이나 이제 이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규범통제제도가 인정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야. 규범통제제도. 그래서 위헌법률심판권 또는 명령규칙심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위헌법률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심사권은 이제 대법원이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86페이지가 중요합니다.
86페이지에 이제 법치 행정의 3요소. 오늘 하는 거, 지금 이 시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제일 중요한데,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서의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죠. 오토 마이어. 이분이 이제 비록 형식적 법치주의자로서 어용학자였지만은 법치주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요. 그게 법률의 법규 창조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예요. 법규.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할게. 요 법률은 의회 입법이야. 의회. 아까 제가 말했죠. 권력 분립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거는 의회와 권한이네. 반면에 요걸 뭐냐면 이제 행정 입법이 말이야. 행정부. 그러니까 의회가 만약에 행정부한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즉 위임, 다른 말로 수권을 준다면 그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행정부도 예외적으로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래요. 법률의. 그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만들 법률만이 국가의 의사로서 국민을 구속한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 즉 행정 입법도 법률에서 위임이 있다면 그때는 행정부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이고, 요건 나중에 일반 행정작용법에 있어서의 행정 입법의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유보예요. 법률 유보. 그래서 이때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져. 행정이. 그러면 행정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법자가 만든 법률이 집행작용 행정보다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규범끼리도 헌법, 의회가 제정한 법률, 그 다음에 법규, 명령, 행정, 규칙. 여러분 사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라고 배웠겠지만 규범 사항 안에도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집행작용인 행정은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이걸 우리가 통상 법률의 우위 원칙이라 해요. 통상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소극적 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이때 법률 우위일 때 이 법률은 여러분 성문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배웠지만 법원을 배워요. 법원. 법의 존재 형식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법 있죠. 판례법이나 관습법이나 조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 우위를 실정법인 성문법, 문자로 된 법을 잘 지켰어. 법률이 잘 아니야. 불문법상의 원리까지도 지켜줘야 여러분이 법률 우위를 지킨 거예요. 법률 우위. 이 법률 우위를 어기게 되면 그러한 처분은 다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감이 돼요. 소송감이. 국가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법률에는 중요한 게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도 모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 법률 우위와 관련해서는 권력 작용이 됐건 비권력 작용이 됐건 수익적 작용이 됐건 뭐 침익적 작용이 됐건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가 있어요. 법률 유보. 법률 유보는 만약 행정권을 발동할 때는 법의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근거 조문. 그러니까 있어야 발동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 원리인데, 다만 이 법적 근거가 침해행정에만 있으면 된다는 게 침해행정 유보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필요하다. 급부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 쭉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법률 유보의 범위가 이제 확대되고. 그래서 국가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학설로는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침해의 유보설과 그 이후에 전개된 전부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인데, 이 중에서 통설 판례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 가장 대표적인 게 KBS TV 수신료 사건인데, KBS TV 수신료라는 건 결국 국민들로부터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부분이니까 그 수신료에 관해서 누가 정해요? 국회가 직접 정하는 국회가. 근데 실질적으로 KBS 방송공사 이사회에서 국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을 정한 거는, 이거는 바로 법률 유보의 측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으면 법규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직접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걸 행정부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KBS 투비 수신료가 특히 본질성상, 중요 사항 유보설에 입각한 법률 유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 마지막으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다음 법률 우위, 이 법률 유보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그 법원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